자, 이어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가 LH공사나 SH공사 이러한 공기업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자, 민간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얘기해요. 자, 생산자 보조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죠. 자,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정책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원래 민간업자들이 지어서 공급하던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 공적 임대주택 시장이 생기니까 임대주택 시장이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으로 이분화될 수가 있겠죠. 사적 임대주택 시장과 공적 임대주택 시장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 이것은 정부에서 공적 단체에서 직접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직접 개입 방식에 해당됩니다. 자, 장단기 효과를 볼 것인데 일단 상황을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자, 원래 사적 임대차 시장에서 자, 100채의 집이 있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100채가 공급되고 있었고 월세는 100만 원이었다고 해 볼게요. 자, 이랬던 시장에 자, 공공임대주택이 30채가 지어져서 공급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게 없었다가 이제 이게 지어지게 되면 원래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30가구가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얘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여기에 새로 지어진 30채는 사람이 채워지겠지만 이쪽은 30채만큼 주택이 공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즉 수요가 감소한다 이 얘기죠. 30채만큼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번 문장에 나와 있죠. 자, 사적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얘는 월세를 70만 원이라고 할게요. 더 싸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오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집이 30채밖에 없으니까 30채만 넘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낮은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자, 어때요? 사적 시장의 수요는 얼마나 감소하죠? 30채만큼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대신 공공시장에서는 수요가 대신 30채만큼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30채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쪽 시장에서 30채만큼 시장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쪽 시장의 임대료는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당연히 하락하게 되겠죠. 임대료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임대료가 하락을 해서 임대료가 70만 원으로까지 내려갔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임대료가 70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사적 시장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공적 시장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모두 월세 이제 얼마 냅니까? 이제 모두 월세 70만 원씩을 냅니다. 따라서 자, 단기에는 공적 임대주택으로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임대료 인하 효과를 누립니까? 그렇죠. 누리죠. 따라서 자, 3번 공공시장과 사적시장의 임차인 모두 종전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모든 임차인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자, 공공시장에 넘어간 사람은 원래 월세가 싸니까 그 혜택을 누리고 못 넘어간 사람들도 남아있는 사람들 자, 요거 이렇게 70채로 이제 바꿔줘야겠죠? 70채로. 자, 이렇게 못 넘어간 사람들도 월세 인하 효과를 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자, 특이한 겁니다. 단기에는 공공시장으로 넘어간 사람뿐만 아니라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남아있는 사람들도 월세, 임대료, 인하 효과를 누린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이 부분 볼게요. 자, 원래 이게 없었다가 이게 생겼으니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뭐가 생겼다? 대체제가 생겼다. 자, 전에는 선택사항이 없었지만 이젠 얘가 생겼으니까 선택사항이 생겼죠. 대체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사적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대체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집니다. 따라서 자, 여기 사적 시장의 임차인들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라는 것 이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단기 효과가 장기에는 어떻게 될지 장기 효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에 수요가 줄어서 월세가 하락하게 되면 이 사적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공급자들은 수입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수입이 감소하게 되겠죠. 임대인들은 월세가 하락하니까 임대인들의 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기에 임대인들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려고 할까요? 줄이려고 할까요? 당연히 줄이려고 하겠죠. 따라서 자, 사적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원래 100채가 있었고 그중에 70채만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빈집이 30채니까 30채만큼 빈집을 줄일까요? 네, 줄이겠죠. 그럼 요렇게 30채만큼 공급이 줄었다고 합시다. 자, 전에 100채의 집이 있었고 100가구가 살 때 월세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은 100채가 있는데 사는 사람이 70가구밖에 없어서 월세가 70으로 내려갔던 건데 장기에 자, 이 비어있는 집 30채가 공급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공급 얼마? 70채, 30채 이제 공급이 줄었습니다. 공급이 감소했어요. 따라서 자, 이제 70채 공급되어 있고 70채가 거주하니까 이제 다시 월세는요. 월세는 다시 100만 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단순한 로직이에요. 단기에 자, 월세가 내려가죠.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빈집이 많이 생겨서 월세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쪽 시장에 사적 시장의 임대인들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면 결국 장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입니다. 언제까지 줄이겠죠? 공실이 없어질 때까지 줄이겠죠. 그러면 월세는요. 다시 원래 월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동그라미 1번 내용입니다. 자, 점차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 임대료는 본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자, 왜 돌아가는지 그 로직 이해하셨죠? 자, 결국 사적 시장의 공급량 감소분 몇 채죠? 30채 하고 공공시장의 공급량 증가분 얼마죠? 30채가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 시장 전체적으로 결국 70채 플러스 30채, 100채라고 하는 시장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공급량은 변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공급량 변화가 없다. 따라서 시장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은 불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원래 사적 시장에만 100채가 있고 공적 시장은 집이 한 채도 없던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량 얼마예요? 둘이 더하면 100채죠. 근데 공적 시장에 30채를 새롭게 지으면 여기 있던 30가구가 일로 이렇게 이사를 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쪽은 수요가 감소하고 30채가 공실이 나니까 그만큼 수요가 감소해서 월세가 내려간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월세가 내려가면 사적 시장의 임대인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 장기에는 공급을 줄여요. 얼마나 줄이죠? 공실이 없어질 때까지. 따라서 자, 거주하는 사람이 70가구면 70채까지만 남겨놓고 30가구의 공급을 줄이겠죠. 그럼 다시 월세는 100만 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주택이 30채가 줄었고 여기는 30채가 늘었으니까 결국 자, 여기 70채, 30채가 돼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100채라는 건 이 제도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 제도의 혜택을 누가 봅니까? 단기에는요, 둘 다 봤어요. 그죠? 단기에는 이 제도의 혜택을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공적 시장으로 넘어가는 사람이나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장기에는요, 공적 시장에 넘어간 사람만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장기에는 원래 내던 임대료 100만 원을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장기에는 임대료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따라서 이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하면 공공시장의 임차인들은 여전히 낮은 임대료 얼마? 70만 원에 장기에도 거주할 수 있으나 사적 시장의 임차인들은 원래의 시장 임대료 70이었는데 100으로 올라가게 되죠. 단기엔 70이었는데 장기엔 다시 원래의 임대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사적 시장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장기에는 이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장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만 정부로부터 시장 임대료의 차이만큼 원래는 이 사람들이 100만 원 내고 살아야 되는데 70만 원에 살 수 있도록 월 30만 원씩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이 3번 공공임대주택 제도하고 임대료 보조 정책을 비교하면 2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자, 월세를 보조해 주는 정책이죠. 3번은요. 직접 집을 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죠. 근데 결국 이 3번 정책의 시행 결과 결국 자,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월세를 보조해 주는 것과 동일한 혜택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자, 2번처럼 직접 월세를 보조하든 3번처럼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든 결국에는 일부 사람들한테 월세를 보조해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자, 처음에 이 제도는 집을 지어주는 제도이지만 결국의 효과는 월세 보조 효과와 유사한 또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어서 분양가 규제 보겠습니다. 분양가 규제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 가격제 또는 가격 상한제의 일종으로서 자, 시장에서 결정되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이 되면 그 시장에서 결정된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의 분양가를 받도록 최고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이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되고 있다. 자,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너무 비싸지면 전체적으로 연쇄 효과에 의해서 주변 집값들이 다 같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시장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규제한다. 따라서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는 것은 규제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면 어떤 문제 생긴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요만큼 초과 수요가 생긴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자,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규제해 버리면 단기에는 일시적으로 분양가가 강제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한 상태에서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업자들이 가격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이익이 적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들이 굳이 주택의 공급을 늘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결국 장기에는 주택의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그죠? 왜? 아파트 지어봤자 나라에서 너무 분양가를 규제해서 별로 돈을 못 벌게 해버리면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공급업자들이 굳이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장기에는 공급이 감소하게 돼요. 따라서 장기에는 주택 부족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양가 규제는 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 시행하는 제도가 분양가 규제죠.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새 아파트를 규제를 해버리면 새 아파트의 공급이 늘어나요? 감소해요? 감소한다고 했죠. 새 아파트를 짓기에 불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의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자, 사람들은 새 아파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기존에 지어진 중고주택, 기존에 지어져서 누군가 살고 있던 중고주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 중고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중고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제도의 원래 시행 취지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해서 전체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건데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 결국 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도 적어지고 그럼 남아있는 중고주택에 대해서만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 중고주택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따라서 결국 이 제도가 원래 의도했던 정책 취지인 집값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달성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더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분양가를 규제해 버리면 자, 원래 어떤 아파트의 정상적인 분양가가 시가가 5억인데 나라에서 강제로 4억만 받고 팔아라 라고 분양가를 강제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자, 시장 가격과 분양권의 가격의 차이로 발생하는 프리미엄이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양권이 있는데 이 분양권은 어떤 분양권이에요? 자, 5억짜리 아파트를 4억에 살 수 있는 권리증이거든요.
그렇죠. 이 분양권을 있으면 5억짜리 아파트를 4억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분양권을 판다면 이 분양권은 최대 얼마까지 웃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억 원의 웃돈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프리미엄은 어떻게 계산된다? 자, 주택의 시장 가격과 빼기 분양가. 시장 가격 빼기 분양가로서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결정되는 메커니즘 이해하시고요. 따라서 자, 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분양권 투자를 통해서 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어떤 아파트에 이 분양이 당첨된 사람은 1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지만 이 분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버는 거죠. 똑같은 가점인데 똑같은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넣어서 청약이 당첨되면 누구는 이걸 벌고 누구는 못 버니까 소득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심의 하향 여가와 직주 분리 현상 나와 있는데 하향 여가는 뒤에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 뒷부분에 있어요. 그거 설명드리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다음에 직주 분리 현상인데 직주 분리는요. 직장과 주택,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 서로 멀어지는 현상을 직주 분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있는데 자, 강남에 직장은 있어요. 그런데 주택은 저기 멀리 동탄에 있을 수가 있겠죠. 직장은 서울 강남인데 주거지는 동탄 신도시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지는 현상을 직주 분리라고 해요. 자, 만약에 이 도심 내에 새 아파트의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주택의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자,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생겨나게 되겠죠.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한다면. 그런데 자, 도심 내에서 분양가 규제를 해버리면 새 아파트의 공급이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새 아파트의 공급이 안 지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게 되겠죠. 또 건설업자들도 돈이 별로 안 남으니까 장기에 공급을 줄인다고 했죠. 그러면 결국 자, 내가 도심 내에 집을 얻기가 더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도심 내에 집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점차 더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어떤 이렇게 저층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한 6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있다고 할게요. 이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서 이렇게 30층짜리 새 아파트를 지으면 종전보다 거주할 수 있는 가구의 수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종전보다는 거주할 수 있는 세대 수가 증가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때 아파트가 500세대가 존재했는데 이렇게 재건축을 하면은 30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세대수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공급의 증가인데 자, 분양가 규제를 해버리면 이러한 공급의 증가가 도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이 더욱더 어려워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물론 분양을 받은 사람은 더 싸게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분양받은 사람은 극소수고 분양받지 못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공급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내 집 마련이 더욱더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적용하게 되면은 자, 소형주택의 공급은 더욱더 위축되겠죠. 어쨌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그 해당 주택은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공급업자의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따라서 자, 소형주택에만 규제하고 대형주택은 규제하지 않는다면 소형주택의 공급은 더욱더 감소하니까 이 소형주택을 매입하거나 여기에 임차하는 저소득층들은 더욱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거나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자, 부자들이 거주하는 대형주택의 공급은 확대, 증가되기 때문에 부자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 쉬워지는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분양가 자율화입니다. 분양가 자율화는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시장에서 결정되는 분양가를 다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분양가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분양가에 의해서 자유롭게 수요하고 거래하도록 놔두는 제도예요. 자, 이렇게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요, 당연히 분양가 규제 시와 비교하면 당연히 주택의 공급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니까 자, 아파트의 품질도 높아지게 되겠죠. 자, 분양가를 강제로 낮게 받게 하면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수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자재를 좀 싼 걸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품질을 떨어뜨려서 수입을 보존하고자 하겠죠. 그런데 분양가 자율화하면요. 그냥 내가 들어간 원가, 내가 들어간 비용만큼 제가 받을 수 있게 하니까 주택의 질을 떨어뜨릴 유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양가를 자율화시키면 분양가를 규제했을 때보다는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택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어쨌거나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더 어려워진다. 그 얘기이고요. 자, 신규 주택 가격 상승이 중고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죠. 결국에는 신규 아파트하고 주변에 있는 중고 주택, 원래 그 전에 있었던 아파트하고 가격 격차, 이 키 맞추기를 하게 될 건데 얘가 이렇게 비싸지는 경우는 결국 얘에 비해서 얘가 상대적으로 매우 싸지기 때문에 결국 얘의 가격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형주택보다는 고급주택이나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건설사의 입장에서 더 마진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받도록 하면 이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고가주택의 공급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형주택 또는 고가주택 위주로 공급이 증가하면 도심에 상향 여과가 발생하거나 요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도시 회춘화 현상. 자, 낡은 건물을 부시고 새 건물을 짓는데 좋은 건물, 새 건물, 고가주택을 지으면 도시의 기능이 살아날까요? 퇴보할까요? 살아나겠죠? 낡은 건물 부시고 새 건물 지으면 도시가 마치 다시 젊어지는 듯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도시 회춘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직장 근처에 도심 내에 새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직장 가까이에 집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라서 직주 접근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분양가 규제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다만 중간에 우리가 하향 여가와 상향 여가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 가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것만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선분양제도는요, 아직 아파트 집을 짓기 전에 일단 분양을 하고 분양 대금을 받아서 그 분양 대금으로 공사비를 써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고요. 후 분양제는 반대로 아파트를 다 지은 다음에 아파트가 완성되면 그때 아파트를 파는, 그때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을 후 분양제라고 합니다. 자, 선 분양제는요, 준공 전에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 대금을 내겠죠. 그러면 이 대금으로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라서 자, 사업자는 건설 자금이 없어도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있다 이거죠. 왜? 분양자들이 분양 대금을 낼 것이니까 그걸로 지으면 되는 겁니다. 자, 건설사가 자체 건설 자금이 없어도 분양 대금을 그때 받아서 공사비를 쓰면 되기 때문에 자, 자기 돈이 별로 없어도 공사를 할 수가 있어서 초기 자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돈이 별로 없는 건설사라고 해도 규모가 작은 건설사라고 해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 자,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조달하기 때문에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누가 부담한다? 이 이자를 주택 구매자, 분양자, 분양받은 사람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를 짓는데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돈을 냅니다. 자, 그러면요, 원래 내가 그 돈을 내지 않았으면, 그 분양 대금을 내지 않았으면, 그 돈을 내가 갖고 있었으면 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내가 이 돈을 분양 대금으로 그때 납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공사 기간마다 일정 금액씩 분양 대금을 내다 보니까 받을 수 있었던 이자 수입을 포기하고 분양 대금을 낸 겁니다. 따라서 이 이자 비용 누가 부담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분양 받은 사람이 이자비를 부담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가수요 창출할 수 있다. 시장 불안 야기할 수 있다. 이건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선분양제 하에서는요, 주택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먼저 구매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리스크가 있어요. 따라서 자, 시장 가격보다 아파트의 시장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분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리스크를 무릅쓰는 대가인 거죠. 그죠? 완공된 주택이 아니라 자, 앞으로 네가 돈을 주면 내가 앞으로 2, 3년간 집을 지어서 이러한 아파트를 지을게라고서 사진 몇 장 보여주고 집을 수억 원짜리 집을 파는 거예요. 굉장히 리스크한 선택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리스크한 선택에 대한 보상으로서 분양가를 좀 더 싸게 팔아요. 왜냐하면 후 분양제는 완공된 집을 보고서 사기 때문에 이러한 구매 리스크가 없어요. 그런데 선분양제에서는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산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아파트의 시장가보다 더 쌉니다. 따라서 이 양자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 또 분양권 프리미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프리미엄을 거래하는 분양권 전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가수요는요, 가짜 수요인데 투기 수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선분양제는 이러한 내용이다. 자, 그런데 후 분양 제도는요, 건설업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분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이 있거나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건설 자금을 빌려와서 차입, 대출을 해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업자 입장에서 자금 부담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따라서 후 분양제 하에서는 소규모 소형 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체 자금이 그만큼 있지도 않거니와 또 금융기관에서 작은 회사를 믿고서 수백억, 수천억을 대출해 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후 분양제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형 건설사에게 유리하다라고 평가가 돼요. 왜냐하면 대형 건설사만이 그 몇백억, 몇천억 하는 건설비를 공사 대금을 자체 자금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와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첫 번째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주택을 구매하기 때문에 자, 예전에 선분양제에서는요, 공사기간 한 2년 내지 3년 동안 나누어서 할부로 집값을 낼 수가 있었는데 후 분양제에서는 주택이 완공되면 일시납을 해야 되거든요. 왜? 집이 완공됐으니까. 따라서 일시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대금 일시납부를 하기 위한 목돈 마련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어떠한 불리한 점이 있냐면 자, 우리 앞에 선분양제에서는요. 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한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시장가보다 싸게 형성됩니다. 그 정도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를 감안해 주는 거죠. 하지만 후 분양제에서는요, 완공된 주택을 보고서 구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매 리스크가 없어요. 따라서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후 분양제 하에서는 분양가가 시장가와 같아요. 분양가가 시장가와 같다. 주택을 완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완성된 새 아파트예요. 그럼 왜 싸게 팔죠?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분양가가 시장가와 같기 때문에 분양권 프리미엄 있다 없다? 없다. 선분양제 하보다 후 분양제 하에서 분양가가 더 비싸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 주택을 산 사람이 그러한 구매 리스크를 무릅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대신 장점도 있어요. 자, 주택이 완공된 주택을 보고 사기 때문에 공급자의 부실 시공이나 품질 저하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확인하고 살 수가 있어요. 자, 집을 지어줬죠? 가서 본 다음에 품질이 이런데 여기 하자 있네. 이거 망가진 거 수리 안 해주면 나 이거 안 살 거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택의 품질 저하나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입장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렇게 두 제도의 장단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